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철거돼 땅에 묻혔던 왕의 길과 세단장에서 공개된 광화문 현판의 역사도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가 10월 15일 밤 늦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일단 논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자, 늘린다. 이 방향성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을 언제부터 늘린다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는 당정협의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아주 예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정책 사안이라는 것을 당정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언론이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어느 언론은 마치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몇천 명이라고까지, 3,000명이라고 숫자까지 나왔죠. 그다음에는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이 앞서가는 거가 이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그 당정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의협이 되는데요. 의사들의 단체인 의협 입장에서도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격렬한 반응들이 이미 의료인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정부와 여당과 의료단체들이 잘 협의해서 국민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책정해서 가면 될 일인데 네. 이게 불필요하게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정면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 단체가 모두 좀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정책 조율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속칭 응급실을 돌아다닌다 해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망이 잇따르는 문제, 또 만성적인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적체, 대기 문제, 산부인과의 소멸 위기, 특히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만한 그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일단 가장 적은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2.13명. 그래서 OECD 최하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이게 2.13명이 아니라 3.23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3명 정도는 된다. 예. 반면에 경상북도는 1.38명으로 떨어집니다. 경기 인천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 편차가 지나치게 큰 데다가 이거를 평균을 해보니까 OECD 평균보다 못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세종이 또 의외로 아주 적어요. 네, 세종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세종은 글쎄 지금 광역이라서 세종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인구 숫자로는 한 30여만이니까 그냥 기초 단위 중에 하나라고 보면 이제 충청도가 다 낮으니까 네네. 세종도 이제 그렇게 낮은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돼요. 네. 하나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11만 명 정도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11만 명의 의사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안에서도 직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 그러면 우선 응급실 생각할 수 있죠. 네. 뭐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그럼 생명 위험하잖아요. 응급실 뺑뺑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내과, 심장 같은 쪽입니다. 근데 뇌혈관, 심혈관 다 내과가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흉부외과 같은 거 있어요. 심장 수술하고. 예, 심장 수술 직접 해야 됩니다. 절개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렇죠. 산부인과 이 아이를 낳는 그 지난한 과정에 의료진이 적절하게 서포팅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소아과도 있습니다. 청소년과까지 합쳐서 요새는 예. 소아청소년과고. 예. 이런 과들을 우리가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는 누구나 다 이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네네. 많은 의사들 중에 사실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방사선과라든지 영상과 또는 저 성형과 뭐 무슨 안과도 안과 예. 이런 데는 뭐 거기에 일하는 의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를테면 생명에는 직접 지장이 없는 일단 수술을 해도 6개월 후에 하면 좋지만 1년 후에 해도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네네. 이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사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적은 건 아닌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커지고 그다음에 의료 안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간에 의사들의 그 배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정작 우리 국민들한테는 필수 의료 분야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의사들의 주객관적 상황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무작정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쪽이 무조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의사를 늘리면 이를테면 성형이나 피부 쪽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에 왜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지를 잘 면밀히 살펴봐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의사 전체를 어쨌든 좀 늘려야 된다.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의료 수요는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사 정원을 절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의사 정원 확대, 이걸 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이 두 가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잘 접근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먼저 국내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먼저 좀 얘기해 보자면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이 정원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OECD 39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한 해 의대 졸업생. 자, 한번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7.26명으로 38위에 있으니까 거의 이스라엘하고 앞다퉈서 지금 전쟁 중이지만 네. 꼴찌 수준이네요. 이게 18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순위가 처졌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꼴찌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요. 네. 또 리트비아 같은 나라하고 바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라트비아. 예, 라트비아하고. 자, 어쨌거나 이게 의사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하면서 그 고령자들의 의료 서비스 의존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의료 서비스는 양질적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뭐 독일 경우에 파격적으로 1년에 그 의대생 정원을 5,000명씩 늘린다 막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하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우리 의사협회 그러니까 11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사협회는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것 자체는
추세로서 동의하지만 네네. 그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것, 또 의료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늘리는 것.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의 질도 문제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시장이니까 의료 시장이 교란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그 의료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의료비가 다운되거나 의료인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 정부하고 그동안 쭉 대화를 해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1월부터 이 대화를 해왔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2020년에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네네. 의료계의 그 대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사실 촉발된 건 뭐냐면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늘리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전공의들이 저 파업하면서 이게 가운도 벗어서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이게 네.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공의들이 불이익도 당하고 했지만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공동 행동이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400명 증원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이 의사협회나 의료단체들하고 의대 정원 확충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쭉 해왔어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대화 끝에 결론을 낼 만한 시점에 갑자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화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쭉 대화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정 대화를 해나가자. 우리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언론에서 뭐 19일 대통령의 직접 발표 뭐 이렇게까지 막 나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론의 그런 보도가 아니고 실제로 의료계에도 합의하고 동의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이 확충으로 이 정책을 잘 조율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 쪽에서 물밑 대화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파국으로 갈등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잘 그 협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의대 입학 정원을 확 늘리는 문제, 그리고 어떤 사전 협의가 없는 문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좀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오는 2035년이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가 10,000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인력이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어쨌든 의대 정원이 18년째 묶인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늘리긴 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의대 정원이 나와 있고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지금 2048년이면 부족한 수가 저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외과나 흉부외과가 필수 의료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그 의사들 중에 모든 분야의 의사가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 필수 의료 분야 중심의 긴급 수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또 분야이기 네. 때문에 당장 시급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일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수요를 감안할 때 어쨌든 정부 여당의 방침도 네.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협의해서 늘리려는 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가정의학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거는 다 가정의학과에서 다 처방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역도 대폭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사 부족이 2만 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의사가 부족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의료 영역이 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이렇게 OECD의 최하위권 수준이긴 하지만 수입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래픽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의 한국 OECD 추이는 지금 이런데 이 한국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1. 그런데 수입,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개원의가 있고 봉직의. 그러니까 어느 큰 병원에 네, 큰 소속돼서 병원에서 일하는 네. 의사들. 연봉 차이가 나긴 하지만 4억 2억 5천만 원. 이거 OECD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 우리나라의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뭐 이제는 법대보다는 의대를 다 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대를 택하고 뭐 의학 치안수 뭐 그런 말까지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분야에 의대를 졸업하거나 약대를 졸업하거나 치대를 졸업하거나 한의대를 졸업하면 그 직종으로 평생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그만큼 우리 의료계의 그 보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아무리 줘도 여전히 기피하는 영역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서 그 3, 4억 준다 했는데도 안 가는 가잖아요. 그런 분야. 예. 네. 왜냐하면 젊을 때 그냥 한 몇 년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다 가정이 있고 그 교육시켜야 될 자식들이 있는데 지방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연봉 얼마를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담보할 수는 없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들한테 전부 다 슈바이처 대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애국심에 의존해서 국산품 하던 70년대가 아니니까 네네. 애국심에 의존해서 또는 인류애에 의존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냥 좀 희생해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원리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네. 왜? 그 연봉 이외의 모든 조건이 의사들이 가서 생활하면서 의료 서비스 행위를 하기 어려운 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요. 네. 또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필수 치료 영역 있잖아요. 네. 필수 의료 영역은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데 내가 거기 왜 가냐?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필수 의료 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가 저 한번 흉부외과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면 꼭 그래야 되겠냐? 아.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자기들이 사정을 잘 아는데 네.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100건 수술 잘했는데 한 건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건 때문에 의사 인생 전부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 의료 현실이라면 네.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한테 그 위험한 짓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우리 현업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료계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해달라, 책임져달라, 그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고 나서 의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이 적은 지방의 국립대 그리고 소규모 사설 사립의대들의 정원부터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쪽은 네. 적은 게 사실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 지방에는 의대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있어도 그 의대 정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40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한 과가 한 학년은 40명의 신입생을 받았을 때 의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전공을 다 망라해서 가르치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네.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조치에는 이번에 의료 정원을 늘릴 때 그런 지방의 40명 정원 정도로 돼 있는 작은 의대를 일단 최소 60명 정도 수준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자. 네. 네, 이런 식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의료계가 이런 정부의 제안 자체를 반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원, 네. 충북, 제주 이런 곳은 국립대 세 곳의 입학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곳이다. 50명이 이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 종합병원을 꾸릴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저 정원 학생들이 전부 다 졸업해서 국가고시인 의사면허를 땄다고 해도 저 40~50명으로는 종합병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이런 합리적인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입학 정원 60명이 네. 이하인
사립대 중에서 예. 가천대, 성균관대, 네. 저희 뭐 삼성 아주대. 병원에 배우병원도 있고 아주대 네. 하면 이국종 교수로도 유명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인데 저런 곳도 40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런 데다 좀 더 주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정원을 누가 붙잡고 있었냐? 교육부가 붙잡고 있었어요. 네. 대학교 정원을 교육부가 뻘끔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정책국에서. 네네. 그러면서 18년간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대학도 아우성이었고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이 의료 서비스의 최종적인 수혜자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의사 수를 못 보겠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의료계도 저 정원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차제에 잘 됐어요. 이게 대화의 장이 열렸으니까 네. 대화로 풀어가면 되는데 왜 잘 하다가 대화를 잘 하다가 정부가 갑자기 독자적인 발표 그러니까 숫자부터 발표가 예. 되게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정말 그 오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특종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56% 과반수 이상은 의대 정원을 일단 늘려야 한다. 1,000명 이상이 24%, 300에서 500이 16.9%, 500에서 1,000명이 15.4%. 파란색 부분이 늘려야 된다는 입장. 잘 모르겠다. 지금 그대로 가면 좋겠다. 100명에서 300명을 뭐 좀 정도만 해도 된다. 자, 이거 반대는 없다는 게 일단 여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늘리긴 늘려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은 다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적어도 필수 의료 분야는 확실하게 늘려야 돼라든지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이 또 의료계와의 대화가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원 증원 조치가 필요하냐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지면 네. 의료계도 반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그 대의 명분이 분명한 정책 제안이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수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그리고 의대생 협의회 등은 벌써부터 정부가 협의 없이 추진하면 파업 불사 등 초강경 반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네,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의료계에서는 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하려고 그러냐라고 성명은 내지만 네.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쭉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대화가 중단되고 정부의 일방 강행으로 간다면 양쪽이 다 책임이 있지 정부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료계나 의료단체가 의사들의 입장만 계속 주장을 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렵다.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 시점이 이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충돌로 가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그 물밑 노력과 또는 공개적인 대화를 한두 번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이게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끝나고 나서도 물밑 대화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후유증도 컸죠. 예.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에 그 간호사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배려해서 대통령이 그 부담 많은 거부권 행사까지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확인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로서는 좀 빚을 진 셈이다는 표현도 그것도 될 수 아주 있죠. 뭐 엄청나게 큰 빚을 진 거죠.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 밀어붙인 그 간호사법이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그 의협의 이필수 회장도
그 단식 투쟁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때 그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의사의 지휘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의사협회 쪽에서 반대 입장을 냈을 정도의 네네. 심각한 법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사태 해결이? 그렇다면 지금 이 의사협회가 이 의대 정원 이 확충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는 거는 진짜 소탄대시라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점에서 저는 2020년에 문재인 정권과 의료계와의 충돌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마지막 조율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했을 때 붕괴 중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습니다.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2월 20일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소아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에 이은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직접 이렇게 어린이 환자들 만났고요. 저 부모님들 또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아 의료 체계, 응급 의료 체계, 또 24시간 상담, 또 중증 이런 소아 진료 체계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이미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 소아 청소년과 문제 이거 당면한 위기거든요. 그럼요. 저 윤 대통령의 저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정책 기조는 일관되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웬만한 그 농촌 지역은 그 어린 아이 태어날 때의 울음소리 못 들은 지가 한참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집에서 일하다가 119 네. 하면 한 2시간 가까이 그 산모를 태우고 그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아이를 하나 탄생시켰어요. 이 아이가 아프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2시간, 3시간 타고 또 소아청소년과 있는 병원으로 와야 돼요. 뭐 옆 시라든가 군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군 단위에서는 저런 소아청소년과가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대구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가거나. 예. 그게 날 때부터 그런 이 의사 인력의 불균형 편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불편과 고통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제에 의료계에서도 자꾸 그 필수 의료가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이 필수 의료가 너무 위험하고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들이 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들 정말 대단해라고 우리 팬데믹 때 다 인정했잖아요. 네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정부와 불필요하게 갈등 관계를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화면에 대통령의 마지막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의료계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거 아닙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지금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고성국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사업이 있었고 그때 복원됐다가 일제의 조선 총독부 건립 때문에 철거돼서 땅에 깊이 묻혔던 왕의 길, 그 핵심인 경복궁의 월대가 100년 만에 옛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월대도 왕의 길이기도 하면서 백성들과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니
임금님처럼 걸어볼 거예요. 월대가 있어서 완전한 경복궁이 되는 거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06년이었죠. 콘크리트로 복원된 광화문을 원래의 위치에 나무로 되살리는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이 시작됐고 10월 15일 월대 복원을 끝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기념식의 모습 직접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광화문 앞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광화문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행사가 10월 15일에 있었는데요. 야간에도 이렇게 불을 껐다가 이게 점등을 하니까 레이저와 함께 광화문의 모습, 현판이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앞으로 월대가 있고. 자, 광화문이 저렇게 바뀌었나? 최근에 안 가보신 분들, 10월 15일에 바뀐 새로운 광화문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야간에는 더욱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판을 복원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글자 색깔이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자, 광화문 월대와 저 광화문 현판이 달라진 모습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공연이 또 펼쳐졌습니다. 기념 공연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광화문 월대 복원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는 거울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역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월대도 왕의 길이기도 하면서 백성들과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니 이 월대가 복원되면서 점점 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아마 모든 대한민국이 소통으로 확 뚫리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화문 월대는 2022년 9월에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3년 4월에 그 전체 규모가 확인이 됐는데 월대의 원래 형태, 어도, 임금이 다니는 길 등이 아주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그때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월대가 땅에 묻혀 있었는데 그 월대가 옛날에 있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 문헌도 있고 사진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 속에 월대가 진짜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는데 복원을 시작해서 땅을 파보니까 진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월대가 땅에 파묻혀 있었던 지금 거예요. 연두색 가운데 길에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 방향으로 한 이 30m 가량 되고 깊이 방향으로 49m 가량 되는데 저게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서 복원 작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경복궁을 훼손하고 조선 총독부를 세우면서 저 월대도 일제가 아주 그냥 철거하고 돌은 뽑아서 다 어디로 흩어버리고 그 자취를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월대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때 만든 거거든요. 저 월대가 이제 뭐 월자를 넘을 월자를 쓰기도 하고 달 월자를 쓰기도 하는데 어딘가를 건너간다는 월도 되고 예, 월담할 때 월자 쓰기도 문의 하고 그 달월이기도 하다. 예, 달을 본다는 대라는 의미에서 월대를 쓰기도 하는데 아마 달 월자가 맞을 것으로 보이고 네. 왜냐하면 임금을 달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아. 정조대왕이 본인 스스로를 만천 명월 주인홍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명월 주인홍. 예, 네. 그래서 만천은 만백성이고 명월 밝은 달은 만백성을 비추는 자기 자신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바라보는 대라는 의미에서 월대라고 했을 것 같은데 대원군이 저걸 만든 것은 바로 조선 왕조 그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궁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한 거죠. 근데 일제가 그 상징성을 아니까 그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월대에다가
전차 선로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차 선로도 다 지금 드러난 거예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선로 자리도 드러났는데 선로를 놓으면서 월대 있는 자리를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네. 그 안에 있는 그 건축 부자재들을 해체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버렸습니다. 뭐 동구릉, 경복궁 구석 뭐 여기저기 흩어버렸는데 그거 다 모아서 이번에 복원한 겁니다. 네. 자, 왕의 길이라고도 부르는 이 월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월견대, 즉 달을 바라보는 평평하고 높은 대다. 이 말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을 바라보는 대라는 의미여서 월자를 쓴 것 같은데 그 처음에는 이름이 월견대, 달을 바라보는 대라는 의미 그대로 이름을 썼다. 그러다 나중에 줄어들어서 월대가 된 것이다. 그런 설이 현재 지금 주류가 되고 있고 이 월대가 또 특이한 것이 동아시아에서 궁궐의 특정 건물 앞에 저렇게 하나의 그 대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정전 앞에도 대가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궁궐 전체 정문 앞에 대가 있는 것은 저 경복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이 조선왕조의 법궁이니까. 네, 법궁이니까. 그래서 아마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저게 대원군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조선 전기에도 월대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해서 뭔가 어떤 행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원래 조선 전기에도 저런 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신 연회를 저 월대 위에서 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다는 그런 거죠.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원군이 조선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월대를 조성했고 그걸 일제가 훼손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제 저것을 회복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사의 정통성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광화문 월대는 시간에 따라서 그 모습이 4가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했다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만으로 좀 부족하시기는 하겠지만 자,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아까 이제 뭐 가로 한 30m 되는 사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 앞에 입구 부분에 원래 계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중앙에 어도가 있거든요. 일반인이 중앙으로 가면 큰일 계단이 납니다. 있네요. 예, 저 계단이 있는데 네. 저 중앙이 어도입니다. 왕 이외 사람들이 저기 가면 이제 대역죄가 되는 건데 네. 그 양 옆에는 또 신하의 길이 계단이 다 있었고 네네.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중앙에 어도 계단이 가운데는 임금만, 좌우로는 그렇습니다. 신하들만.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에 어도 계단이 1900년대 중반에 경사로로 바뀌었습니다. 아. 계단을 없앤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권위를 깎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이 1910년대 중반에는 또 신하의 길 좌우 옆에 있는 것도 경사로로 바뀌었고 네. 그러다가 1923년에 일제가 완전히 그냥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전차 선로를 깔아버렸던 겁니다. 네. 참 그렇게 사라졌던 월대가 지금 우리 곁에 1세기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월대를 복원하는 데는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매의 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시민분 덕분에 마지막 퍼즐,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는 거죠. 예, 이제 엄청난 시민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월대 시설물 구조물들을 일제가 해체해서 여기서 막 흩어놨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동구릉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동구릉. 예, 그리고 또 뭐 경복궁 구석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어떻게 용케 그걸 또 다 찾았습니다. 네, 저게 서수예요. 예, 그런데 상서로운 동물. 마지막까지 못 찾은 게 뭐냐면 지금 네. 보시는 서수. 상서로운 동물 저걸 못 찾은 거예요. 네. 저게 월대 맨 앞에 좌우에 딱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일종의 지금 가보시면 저게 이제 와 있습니다. 예, 저게 네. 상징물로 딱 있었는데 저걸 못 찾았는데 어느 유튜버가 호암미술관 야외에 전시돼 있는 석상을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저 옛날 사진의 서수를 예.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예. 그 원안에 표시되어 있는 서수들을 그분이 이제 이거 어디서 봤다. 어느 유튜버가 그걸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시민이 그 방송을 보고 이거 진짜 그거 맞다라고 하면서 문화재청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 가서 3D로 스캔을 다 해보니까 네. 진품이다. 라고 해서 저게 딱 찾아온 건데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 야외에 이제 전시돼 있다고 이번에 그것도 이제 야외에 그냥. 야외에 그냥 맞아 비 맞고 막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시점이 이제 막 그 월대를 100년 만에 복원하면서 서수상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 기적처럼 저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또 막 인위적으로 만들고 막 상상해서 만들고 그랬을 텐데.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진품이 정확한 타이밍에 발견이 돼서 딱 돌아왔습니다. 네.
뭐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서수상, 즉 상서로운 동물상 2점은 발견된 것도 이채롭지만 원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는데 왜 개인 소장품이 된 거냐면 물려받았으니까. 이병철 전 회장이 어딘가에서 지금 수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막 흩어 놨으니까 일제가 막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월대에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 아마 소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가족 측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본 거예요. 네. 이게 그 월대라더라. 그 월대 이 서술하더라. 그걸 알고 나서 바로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고. 보안미술관에서 이제 광화문 온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큰 수집가가 얼마나 한 나라의 민족 문화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가. 이게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저를 수집을 해놓지 않았으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간송 전영필 전 선생 생각도 나네요. 네, 저도 딱 그 전영필 선생 생각이 났는데 일제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걸 이병철 회장 같은 수집가가 그나마 지켜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과 곡절이 많았던 광화문 현판도 새 모습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직전의 현판은 재건 당시에 뭐 갈라지고 해서 부실 논란도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2010년에 지금 좌측에 보시는 저 사진, 저 광화문을 저것도 나름대로 당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복원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였고, 근데 당시에 복원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막 현판이 갈라지고, 뭐 그 소나무가 뭐 제대로 안 된 걸 네, 뭐 써가지고. 그런 네. 이야기 막 들려오고, 그래서 부실 복원 아니냐. 그래서 안 되겠다. 현판 다시 바꾸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이번에 한글을 쓸 거냐, 네. 한문을 쓸 거냐,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원래가 한문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한문으로 쓰기로 이제 그 결론이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벌어진 게 뭐냐면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니다. 당시에는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였다. 이런 주장이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특히 2018년 말에 영권일기라는 문헌에서 묵질금자 이 네 글자가 나온 거예요. 네네. 묵질금자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다. 이게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검은 바탕에 금색 금자로 복원이 됐습니다. 네. 실제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광화문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세웠었는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친필로 새긴 한글 현판을 내걸어서 그때 그 한동안 우리 그 나이든 세대들은 이 한글 현판으로 기억하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 현판 그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968년에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로 일단 지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도 한글로 바꾼 건데, 그때는 전통을 복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민족사를 새롭게 열어간다. 거기에 주안점을 더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목조는 뭐 이제 뭐 썩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새 기운으로 대통령 글씨를 한글로 짓자.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목재로 이제 광화문을 만들고 옛날 그 현판도 옛날 그대로 복원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현판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현충사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죠. 자, 당시 광화문의 한글 현판을 달 때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한글 현판 광화문. 이 현판 하나를 제외한다면 새로 세워진 광화문에서 나무라고는 한 토막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조마렵의 광화문 전경이며 이것이 후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25 때 불탄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복원된 광화문을 구경하려고 멀리서 올라왔다는 노인들은 광화문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옛일을 되새겼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5년 전 뉴스였습니다. 한편 1세기 만에 월대 복원과 함께 문화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라고 하네요. 이 경복궁 야간 개장은 고궁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네. 이달 말까지 10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리 공연이라든가 행사들이 광화문 앞에서 11월 30일까지 다음 달 말까지 날마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그 광화문 앞에 뭐 광장도 있고 사계 공원도 있는데 날마다 매일 점심 때 서울 거리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그 밖에 뭐 야외 책마당이라든가 여러 행사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 10월 셋째 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축제 통통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랑 나눔 행사 그리고 예술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청춘 마이크 페스티벌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날마다 펼쳐질 예정입니다. 야간 개장은 10월 29일까지고 이번 달까지니까 또 한복을 입고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